9호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부산의 LCT 티켓 그 새로운 분양 리스트 나왔다는 거, 이거 경찰에 접수된 거 관련해서 양미숙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양 처장님. 네. 그때 2017년에 4년 전에 네. 그 43명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43명하고 이번에 네. 나온 그 100명 그 리스트가 좀 겹치는 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43명을 특정한 건 특별 공급분이라서 이제 네. 숫자는 특정을 했었는데 예. 성명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 불상자로 고발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금 44명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 추정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좀 확인을 좀 했었는데, 예. 저희가 43명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3, 4명은 좀 겹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너 명이 겹친다. 그러니까 그때 2017년 고발했을 예. 때 43명, 43세대 네. 계약자의 이름하고 이번에 나온 100명 그 특혜 분양 리스트 진정서 거기에 나온 이름하고 한 서너 명이 겹친다 이런 말씀이시죠? 43명의 성명은 특정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추측하기에는 한 4명가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타이틀이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추측했고, 제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약간 알게 된 그런 부분과,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43명은 네. 특정을 할 수가 없으니, 그거를 뭐 확실하게 그 명단이랑 이 명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저희 추정이죠. 예. 그러면 그 서너 명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말씀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냥 모르시니까요. 예, 그냥 재계 한 2명, 그 법조계 한 2명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계 2명, 법조계 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당시 43명도 사실은 법조계라 하면은 적어도 뭐 검사장급이라든지 뭐 지검장급이라든지 이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당시에도?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혹시나 그때 최강욱 현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목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분의 명단은 제가 좀 하여튼 보지는 못했고. 예, 그 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건으로 이제 고발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수사를 어쨌든 뭐 경찰이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위 여부부터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용도가 무엇이었 이게 이제 명단이 특혜 분양 사실이 맞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특혜를 했는지 그리고 그 특혜 분양이 이제 만약에 이 명단 수대로 다 했다면 되게 많은 양인데 되게 고가의 아파트인데 그런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분들한테 특혜 분양이 됐는지 어떤 대가를 바랬는지 이런 부분을 밝힌다면 이게 LCT의 특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특혜 이런 부분이 조금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43명과 이번에 100명의 겹치는 명단이 이름은 확인 못하셨지만 옆에 그 타이틀을 봤을 때는 서너 명이 겹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분도 경찰이 더 들여다보고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양미숙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배추도사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상받을 토지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다. 왕버들나무 대신 배추를 심어주십시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혹시 배 소장께서는 지금 LH 직원들 투기 의혹 이쪽 땅에 부근에 땅 없죠? 전혀 없습니다. 아예 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땅을 네. 사시더라도 배추 심을 땅을 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메랄드 그린을 네. 심으시지 말고 보상받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배추를 심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이거 LH 직원들 특기 의혹. 그냥 분노가 아니라 험악합니다. KSOI가 TBS에 의뢰를 해서 5일날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나 LH공사 등 토지주택 개발 관련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72.6%가 동의한다,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가 네.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 그 자체다. 험악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심이? 바닥 민심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네. LH 빅데이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을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오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직후에 뭔가 결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네. 사퇴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장관 사퇴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거든요. 예. 과연 오늘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은 뭐 당연히 물러나라 그러는데 그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네. 그 국토위 나가서 현 장관이.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여쭤본 거 빅데이터로 분석한 LH 관련 여론 어떻습니까? 다른 조치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 LH를 입력했습니다. 네.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가 LH면은 국가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예. 토지나 또 이 토지에 대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좀 긍정적인 연관어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예. 가장 높은 연관은 투기 두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네. 시흥, 강명 등이 나타나서 이 투기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LH 이미지에 점철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예. 특히 주목하는 것은 높은 연관도로 나타난 단어 중에 하나가 서울입니다. 네. 이 서울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정부의 그 합동 전수조사 결과 오늘 1차 오후에 한 2시에 하는 걸로 제가 좀 기억하는데요. 네네. 정세균 총장 직접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그리고 예. 이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정부 결과 발표를 믿고서 일단락 될지 아니면 이것이 더 큰 파장이 될지는 단순히 이 LH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빅데이터 분석을 내용을 보면 LH와 관련된 감정 분석입니다. 여론조사로는 이것이 이제 예.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 의혹, 범죄 이런 감성 연관어와 연결되면서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반응은 감성 분석 반응은 14%에 그쳤습니다. 변창흠 장관을 추가적으로 더 분석해 드립니다. 변창흠을 입력했더니 예.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는 국토교통부가 아니었습니다. LH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관도가 투기였습니다. 이 바닥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과연 정부로서는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네. 그래도 아직은 진상규명도 필요하고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하느냐 그 기로가 오늘 내일 상당히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창흠 입력을 했을 때 감성 분석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분석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긍정적인 반응은 14%에 그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사태 관련해서 볼까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조사기관 조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 사퇴했다. 사퇴와 발언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겠는데 사퇴에 대한 여론으로 볼 수 있겠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공감도는 56.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7.6%로 나타나서 그래도 공감 의견이 높았던 것은 중도층이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좀 이동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중도층이 봤을 때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파장을 통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 또 피로감 이것이 오히려 공감 쪽으로 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사태 이후에 또 지지율이 좀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은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왜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극적인 지점인 거죠. 사퇴를 했으니까 그동안 계속 충돌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 더 결집하면서 올라갔는데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또 대권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충돌만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정치인으로 대선 후보로 검증이 됐을 때 그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그 능력이 충분하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다 다룰 수 있느냐. 이 검증은 잣대는 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사퇴하면서 아예 이제 뭐 반문, 근데 하나의 뭐랄까요, 그 상징적인 인물로 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또 거꾸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 추세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 종합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표 결과를 보면은 뭐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가 살짝 내려오거나 또는 부정평가가 살짝 조금 올라간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인데 이건 아무래도 중도층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이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조금 이탈하고 또 부동산 LH 이 직원 투기 사태로 이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더 내려간 모습. 전체 평균보다도 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윤 전 총장 그리고 LH 직원 투기 사태가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서울 쪽 그 대통령 정당 지지율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보궐선거 판세 좀 볼까요? 그 서울 판세도 이 판세를 배추도사가 분석을 드리면 이 LH 사태 그리고 윤 전 총장 또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구나 볼 수 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의 의뢰를 받아서 7일 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자 대결입니다. 박영선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박영선, 박영선 38.7%, 안철수 46.2%,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박영선 39.3%, 오세훈 43.1%.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박영선 후보가 40%를 못 넘겼습니다. 양자대결에서 이 조사만 놓고 보면요. 그만큼 여기서 더 확장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건 LH 사태 또 윤석열 전 총장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장관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박 전 장관, 박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안철수와 오세훈 두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큰 경쟁력 차이가 안 나거든요. 상당히 이 단일화가 이 협상으로 상당히 또 이 치열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대체적으로 양자 대결에서는 강한 편이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도 내가 별 차이가 안 난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오히려 오세훈 단일화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쳐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변수가 말씀하신 단일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LH 저것 때문에 또 부동산 이게 있는데 다른 또 변수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단일화하고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40대는 박영선 양자대결을 해보면 60대 이상은 보수 야권 단일 후보라면 앞으로 이 50대 표심을 누가 가져갔냐. 그리고 서쪽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강서,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관악 이 지역에서의 이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럼 오서방이라고 해볼까요? 50대 서쪽 방향 오서방. 네. 별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작권은 한보선 앵커에게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가볼까요? 부산은 지금 가덕도 이슈가 이게 사실 여야 다 그 특별법 다 발의를 했었고요. 이게 통과돼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특별하게 어느 쪽에 유리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이낙연 대표도 2일날 부산을 재차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낙연 예. 전 대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세에 아주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부산의 경우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특정 후보에게만 작동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예. 만큼 더 중요한 변수는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0대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앞서 이제 오서방을 말씀드렸는데 예. 이 부산도 오서방입니다. 예. 서쪽 낙동강 벨트 쪽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할지 여부가 예. 선거에 판가름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쯤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에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쯤 4부 시작합니다. 자, 경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조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 편성됐는데, 자, 예산 편성 내용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민화 한국경제TV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정부가 뭐 여러 번 그 3차 재난지원금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그런 거 다 반영됐습니까? 네, 먼저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피해 지원 대책은 이제 추경안 15조 원과 또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을 합쳐서 모두 19조 5천억 원 규모로 구성이 됐는데요. 예. 피해 지원 대책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바로 이제 4차 재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추경 재원에서 약 8조 1천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6조 7천억 원이 이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과 같은 그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그런 소상공인 385만여 명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형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올해 초에 지급됐던 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28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더 넘게 늘어난 수준이고요. 예. 금액적으로는 2조 6천억 원가량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수혜 대상이 늘어난 만큼 이제 지원 대상도 기존의 3개 부류에서 이제 5개 부류로 조금 더 세분화가 됐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집합 금지와 또 집합 제한, 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4차 재난금에는 이제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좀 고려를 해서 집합 금지를 연장한 업종은 500만 원, 또 집합 금지가 완화된 곳은 400만 원. 또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 또 경영 위기의 일반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매출이 좀 줄어든 그런 일반 업종에게는 100만 원 이렇게 모두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예산 편성에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 준다. 근데 뭐 노점상들은 세금 안 내는데 뭐 이래서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또 비판이 있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노점상들은 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에게도 세금으로 마련한 이런 재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이게 좀 포퓰리즘 논란이 좀 불거진 건데요. 네. 이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노점상의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 지원금을 5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노점상 4만 명을 위해서 200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현황 조사가 아니라 서울과 충남 지역만을 어떤 표본으로 삼아서 노점상 규모를 추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산출 근거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번 정부의 노점상 산출 근거를 좀 살펴보면 예. 이게 충남 지역의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 노점상이 약 8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 수에 좀 대입을 해보면 17,000여 개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논리고요. 또 서울에는 이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도로에 있는 그런 노점상들이 약 5,3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예. 이를 토대로 이제 전국 전통시장 외에 그 노점상 수는 약 28,000여 개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둘을 좀 합쳐보면 45,000여 개 정도의 노점상 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좀 과할 수가 있으니까
약 4만 개 정도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다른 또 예산 편성 내용 좀 어떻습니까? 문제 제기되는 게 또 있습니까? 혹시? 네, 뭐 방역으로 이제 영업이 금지됐거나 이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그 영업장 115만 곳에 예. 석 달치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라는 내용도 좀 산출 근거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하고 2,20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방역 피해를 입은 그런 소상공인의 월 평균 전기 요금이 19만 2천 원이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전체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별 격차뿐만 아니라 이게 뭐 PC방이나 뭐 노래방 같이 전기를 좀 많이 쓰는 업종이 아예 문을 닫은 그런 경우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게 산출 근거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어도 또 피해가 심한 10개의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해서 업체당 200만 원씩 준다라는 계획도 세웠지만 어떤 업종이 뭐 이 10개 업종에 해당되는지 이게 뭐 확정되지 않은 채 이제 5천억 원을 배정한 것도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지난달 마감한 국세청의 그 부가세 신고 내역 집계가 끝나봐야 이 피해가 큰 10개 업종을 정확하게 좀 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농업 분야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계는 이제 이번에는 좀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농업인 단체는 이 범농업계의 그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업 분야가 제외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잉여 자금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자금이 이제 당사자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좀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그 OECD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거요. 상향 조정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보니까 그 이른바 G20, G20 국가 가운데 그 하위권이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향 조정한 폭이 세계 경제 전망치의 그 상승폭에 좀 못 미치면서 이게 성장률 순위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5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앞서서 OECD가 발표한 이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2.8%보다는 0.5%포인트가 더 높아진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세계 전체에 대한 그 성장률 전망치는 5.6%로 지난 4.2%보다는 이제 1.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한편 이제 G20의 경우에는 기존 4.7%보다 1.5%포인트가 더 상승하면서 6.2%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가 원래 예측했던 거랑 좀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G20 국가 중에서는 이제 중국과 터키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OECD는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G20 중에서 하위권으로 좀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본 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보다 이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 국가는 사우디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 독일, 남아공뿐입니다. 이 OECD는 미국 경제의 그 빠른 회복과 또 이로 인해서 교육국의 어떤 그 수요 증가가 이 세계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6.5%입니다. 넉 달 전보다 3.3%포인트가 상승한 거고요. 반면에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7.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망에서 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G20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요. 특히 이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올해 성장률이 12.6%를 기록하면서 G20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7.9%보다도 4.7%포인트나 상향 조정이 된 건데요.
이렇게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 사실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하나 더 볼까요? 그 에너지, 뭐 공공요금 좀 오를 조짐이 좀 보이죠? 네네.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납니까? 네, 뭐 한동안 이제 하락세를 보이던 이제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이제 석유류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이와 함께 이제 전기, 뭐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이런 에너지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이제 11월 말부터 1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서민연료라고 불리는 LPG 가격도 지난해 중순부터 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항공요금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공권에 그 부과가 되는 그 유류 할증료가 저유가 기조로 지난해 5월부터 이게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달부터 다시 부과가 되면서 항공요금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진 점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연료비 연동제가 뭐냐 하면 이게 LNG나 석탄, 뭐 유류와 같은 그 연료의 연료비 변동분을 이제 석 달 단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게 작년 그 직전 1년이죠. 그 1년의 평균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로 놓고 이 석 달 평균 연료비에 비교를 해서 그 차이만큼을 요금에 반영해서 올리거나 내리는 겁니다. 이 석 달 평균 연료비가 이제 기준 연료비보다 오르면은 연동해서 전기요금도 이렇게 따라서 덩달아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 국제유가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석 달 평균 연료비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반기에 그 전기요금도 좀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서울시는 이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는 현재 이 기본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서민 그 부담이 좀 가중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원자재 뭐 고물 가격도 오르고 이래저래 다 오르네 보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다. 이게 뭐 망언이죠. 사실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근데 하버드대 교수가 옮겼습니다. 그래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역사 왜곡한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근데 저 반대 여론 들끓어도 정식 출판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위안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이런 엉터리 논문 철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본 학계에서조차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더뉴스 오늘은 이 소식 깊이 더더 파보겠습니다. 자, 이윤숙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거 철회하라. 이렇게 좀 뭐 반대 여론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출간되는 겁니까? 근데? 네, 이 문제의 논문 많이들 보도되어서 내용 알고 계실 텐데요. 예. 하버드대 로스쿨의 존 마크 램즈 교수, 일본 국내법 전공자입니다. 이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인 이 교수가 석 달 전에 공개했던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인데 예. 이미 이 논문은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발간이 됐어요. 근데 인쇄본 형태로 출판될지가 관건이었는데 예. 이 법경제학 국제리뷰 학술지 3호로에 인쇄본에 예정대로 실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학술지 측이 제기된 여러 우려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논문을 포함한 전원 인쇄본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이 거센 반발이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계속됐는데 예정대로 인쇄본은 출판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 논문이 철회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학술지에 부편집인이 한 30명쯤 되고 예. 편집장이 4명인데요. 최근에 이 거의 대부분의 부편집인들이 편집장들에게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고 또 논문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출판이 된 뒤에도 심각한 문제로 확정 판명이 되면 철회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고요. 인쇄된 이후에 이 심사가 계속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철회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요. 논문 아닙니까? 논문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으로 튼튼해야 되는 건데 학문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많은 그래 논문 수준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출간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많은 역사학자들이 논문에 수많은 역사적인 오류가 있다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죠. 예.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밝힌 걸 보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고수익을 노리고 스스로 원해서 일을 한 계약직 노동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위안부와 위안소 업주 사이의 계약 관계로 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들은 성노예가 아니고 매춘부기 때문에 이들이 거주한 곳도 공창가다 이렇게 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논문 근거로 제시한 매춘 계약서는 없다고 본인도 스스로 실토를 했는데요. 같은 하버드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석지영 교수가 관련해서 이렇게 묻자 한국인 위안부 계약서가 있다면 자기도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르 사례를 보면 논문에서 선불을 받고 일을 한 10살 일본인 소녀의 사례를 들면서 자발적인 매춘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작 이 소녀가 성관련 일인지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한 부분은 쏙 빼고 논문을 썼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본인이 실수한 게 맞다고 오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석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쭉 미국 언론에 해당 문제에 대한 글을 기고하거나 뭐 관련 대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하버드 내에 아시아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하버드 아시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관하는 대담에도 최근 참여해서 이 논문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나 뭐 한일 관계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학문적 측면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램즈 교수는 이번 논문 계기로 과거에 썼던 논문들도 줄줄이 전문가들로부터 집중 성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옛날에 일본 야쿠자 대다수가 제일 한국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들을 조직 폭력과 이 부패에 연관짓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 인용한 자료를 알고 봤더니 그 한 일본인이 운영하는 그냥 개인 블로그를 인용을 했고요. 개인 블로그를 보고 인용해서 논문을 쓴다고요? 네네. 또 사실 또 이 블로그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쓴 글을 논문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블로거가 또 취재해서 쓴 것도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보고 쓴 걸 갖다가 또 그걸 또 그대로 갖다 놓고 논문에 넣은 거네 보니까요. 네네. 이런 식으로 위안부 관련 논문도 국내 구구 성향의 이 블로그 글을 인용해서 근거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어떤 글보다도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 이런 학술 논문에 좀 검증되지 않은 개인 블로그의 주장을 상습적으로 인용해온 사실이 뭐 이렇게 확인되면서 그동안의 여러 학문적인 연구에도 상당한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블로거가 학자의 어떤 교수의 어떤 뭐 글 논문을 인용하는 거야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교수가 무슨 개인 블로그에 그 입증되지 않은 또 다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고 쓴 글을 갖다 인용한다. 이것도 상식이 굉장히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논란이 큰데 학교 측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네, 뭐 하버드 로스쿨의 한국과 아시아 학생들이 성명 내고 또 동료 교수들도 혹독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미. 그래서 교내외에서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하버드대 총장이 뭐 학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된다 한다 이렇게 2월 중순쯤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로는 별다른 입장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우익은 오히려 이 하버드대 총장에게 감사 엽서 보내기 운동을 뭐 펼치고 있고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램즈 교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램즈 교수가 종신 교수입니다. 종신 교수라는 게 해고 위험 없이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뭐 이런 종신 교수 제도가 램즈 교수의 이런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종신 교수군요. 자, 근데 일본 내에서도 그 학계에서 또 이 비판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죠? 네, 일본의 양심 있는 학계와 시민사회가 드디어 첫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 4,400명 정도 회원이 소속된 역사 관련 세계 학술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램저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 석 달 전에 논문이 공개된 이후에 일본 내에서 이런 단체 행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이 한 내용을 좀 보면 램저 교수의 논문을 잘근잘근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 램저 교수 논문이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이다. 뭐 앞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데도 이런 연구를 무시하고 문헌을 자기 입맛대로만 갖다 썼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점이 놀랍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예. 문제가 됐던 이런 매춘부를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매춘을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램지오 교수가 일본의 공창제도와 당시 사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을 했는데 그 일본의 공창제도를 보면 얼핏 계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에 불과하고 뭐 폐업이라던가 일을 뭐 자발적으로 그만둘 자유도 없었다. 이렇게 이미 이런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공창 제도가 성노예 제도라는 연구가 많이 추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램지오 교수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의 대응이 늦었던 점도 반성을 했고요. 앞으로는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했던 성명을 일본어는 물론이고 한국어, 영어 이렇게 3개 언어로 번역해서 학술지 편집 책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술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일본 내 위안부 연구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요시미 교수를 비롯한 교수 2명이 반박 논문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일본 학교들이 이렇게 나섰는데 정작 우리 학교 일부에서는 램지오 교수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니까 학자들 맞습니까, 이 사람들? 네, 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서 한 2년 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책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같이 썼는데 이 책의 공동 저자인 그 중에 한 명인 그 이우현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램지오 교수를 옹호하는 글을 일본 우익 매체에 올렸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해외 선전지에 기고문을 올려서 램지오 교수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두둔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전시의 매춘부가 다른 일반적인 시기의 매춘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고 미국과 독일도 일본의 위안소 같은 시설을 비슷한 시설을 운영했는데 왜 일본군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고문을 읽은 한 역사학자가 분노의 트윗을 올리면서 이 연구위원을 공개 저격했는데 또 이게 한국 학자도 아니고 미국 학자입니다. 일본사 전문가인 스탠리 교수라는 분인데요. 지난달 다른 글로벌 역사학자 4명과 함께 이 램지오 교수의 논문의 오류를 샅샅이 파헤쳤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이 이우현 씨의 주장을 역시 하나하나 논박을 했습니다. 이 씨가 생존자들의 주장을 혼동하거나 다른 사람 A 주장을 뭐 B의 주장으로 혼동해서 쓰거나 오독해서 쓴 경우를 일일이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여성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위안부 실체를 부정하는 거 이게 좀 램지오 논문에서도 좀 나왔고 이제 일본에서는 또 뭐 이른바 반한, 혐한 이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또 무슨 뭐 위안부 실체 이게 부정론이 또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많이 우려되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다란 말은 뭐 일본이나 한국 내 위안부 피해 부정론자들이 반복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하버드대 이름을 씌우고 또 램지오가 새롭게 포장해서 내놓았는데 이 잘못된 점을 비판하니까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일본 내 혐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일본 내에서 혐한을 부추기는 잡지와 인터넷 언론들이 연일 뭐 한국이 램지오 교수를 부당하게 비난한다. 이렇게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 아베 정권 집권 이후에 이런 역사 수정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참 섭섭한 수준입니다. 이런 위안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홀로코스트를 부정했던 나치 추종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과 지시 등을 집단 학살을 했는데 이거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국가적인 범죄이고 생존자들의 증언 또 역사학자들의 연구로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가 없었다, 날조된 역사다 뭐 이 문제를 재판장으로 끌고 갔던 일이 199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래서 또 치밀한 변론으로 이들의 주장이 날조됐다는 것을 밝혀내긴 했는데요. 근데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인 사실 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조차도 지속적으로 날조된 주장이나 거짓 선동에 부딪히면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힘겹게 증명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선례
입니다. 그래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도 이번 일을 보면은 이런 일을 네. 국제적인 어떤 재판정에 이런 일이 네. 재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교훈을 꼭 삼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더뉴스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 조은지 기자가 오늘 전화 연결 아니고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새해 들어서 처음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된 옆 공간에서 창문 넓은 곳으로 서로 보고 뭐 애틋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격리된 공간도 아니고 하여튼 스튜디오는 맞습니다. 네. 예. 하여튼 한번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한일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오는 25일 저녁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일전 하는데요. 코로나19 뚫고 10년 만에 순수 친선 경기입니다. 통산 80번째 일본과 A매치고요. 예. 벤투호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이제 6월에 있는데 그거 앞두고 실전 경기력을 점검할 거고 일단 사실 일본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올림픽을 앞두고 예행 연습, 분위기 띄우기 이런 분위기인데요. 선수단 방역, 안전관리 이런 거를 한일전을 통해서 보이면서 우리 이렇게 올림픽 잘할 수 있다. 이거 봐라. 괜찮다라는 거를 뽐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코로나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게요. 예. 자, 이 한일전, 이게 항상 이게 흥행 보장 카드 아닙니까? 네. 자, 최정예 선수단이 붙을까요? 네, 경기는 확정했는데 이제 명단 구성은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네. 축구협회는 한일전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또 이제 피파가 정한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최정예로 진검승부를 당연히 하고 싶죠. 방역 당국과도 협의를 이미 마쳐서 K리그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마치고 한국 돌아오면 그 뒤에 7일은 파주 NFC에서 동일 집단 코호트 격리를 하고 나머지 7일은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격리하게끔 나름대로 그 자가격리 조치를 조금 완화해 줬어요. 이제 문제는 해외파죠. 피파 코로나 특별 규정을 보면 5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할 때는 A매치 차출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파가 우리 못 가. 너네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라고 하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황의조, 황희찬, 이강인 많은 선수들이 외국에 있잖아요. 대한축구협회는 차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최대한 설득 노력을 한다라는 말인데 뜻밖의 의외로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이 좀 큰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빅뉴스는 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토트넘 손흥민 선수 합류할 가능성. 네, 좀 있다. 좀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꽤 있다. 네. 그러면 취재는 어떻게 가능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출장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취재진이나 관중 몇 명 들어온다 이런 거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한국에서 가게 되면 일본 가서 도착해서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돼요. 2주. 그리고 돌아와서 또 2주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달을 통으로 재택 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좋긴 한데 네, 회사에선 보내지 않을 것 같고요. 선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A매치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가서 이제 2주는 면제를 해주는데 취재진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쿄 특파원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쿄 특파원이요? 네. 지금 이경화 특파원가 있는데 이경화 특파원이 갈지 아니면 조은지 기자가 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K리그 한번 볼까요? 네. 뜨거운 감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대표팀 5가는 백승호 선수라고 옛날에 바르셀로나 삼총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지금은 독일 2부 리그 다름슈타트 소속이에요. 근데 팀 내 입지도 사실 좋지도 않고 당장 도쿄올림픽도 있고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모로 좀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K리그 복귀를 타진을 했거든요.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도장 찍는 분위기였는데 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백승호 선수가 메탄중에 입학한 2010년 스페인 유학을 가면서 수원한테 지원을 받았대요. 매년 1억씩 이제 3년간 3억 받는 대신 유학 마치면 수원 유스팀인 메탄고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구단이랑 별 상의 없이 이제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하니까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그냥 갔어요. 유럽에 주저앉은 거죠. 그래요. 이제 수원은 2013년에 다시 바르셀로나 가니까 좋다. 다만 K리그 올 때는 수원에 입단한다라는 두 번째 합의서를 쓰고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하면 지원금 토해내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거든요. 예. 수원과 이제 계약이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전북은 영입 작업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입안을 계속했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수원이 입단하는 게 뭐 그렇죠. 다 좋지 깔끔하죠.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근데 네. 다른 팀에 가려고 시도했다라는 자체로 분위기가 일단 냉랭하고요. 수원은 신이 져버렸다. 빨리 사과해라. 유소년 이렇게 무심양면 지원했는데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했고 또 수원 K리그 개막전 때도 보면 관중석에 은혜를 아는 개가 배은망덕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거친 말이 오갈 정도로 팬심도 굉장히 싸늘합니다. 예. 양측이 만났는데 사실 지금은 내용 증명까지 오간 상태예요. 협상 결렬된 분위기입니다. 예. 백승호 선수는 구단에 수원의 영입 의사 확인했지만 구단 태도 너무 애매해서 다른 구단과 협상해도 된다는 판단 내렸다. 예. 니네가 이제 5일까지 영입 제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8일 날 느닷없이 너희들이 수원이 5일까지 영입 제한하지 않아서 다른 구단과 협상하겠다라고 전해왔다는 게 수원의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간만에 한번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